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시작해보죠. 또 출장 중에 제가 또 녹음을 하게 돼서 마이크 음질이 조금은 안 좋은 점 이해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결국 강행을 했습니다. 이달 이제 0시를 기해서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출을 아예 제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포괄적 수출허가를 개별적 수출허가로 전환하는 그 정도의 조치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가 있었는데, 그에 이어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실제 시행은 2차 경제보복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잃으면서 소위 말하는 비민감 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방식이 일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허가 또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로 바뀌었어요. 개별 허가랑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이런 용어에는 크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물자 비민감 품목에는 첨단 소재, 재료 가공, 전자컴퓨터 이런 센서라든지 많아요. 해양도 있고 한법 장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어떤 소위 말하는 무기류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기타 군용 품목 등 총 857개의 품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전략 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이라든지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규제가 적용됐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생긴 거죠. 화이트리스트는 아예 불가능하던 게 이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어떤 상황이 됐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략 물자도 대량 살상 무기나 재래식 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면 캐치올,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상황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 무역 관리령을 시행함에 따라서 한일 갈등이 조금 확산될 우려가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따르면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 함께 규제 강화 3탄, 그러니까 추가 규제, 제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웨이퍼라든지 이런 거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그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에 대한 반발을 일본 내부 신문 언론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었죠. 대화의 손길을 또 내밀기도 하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다양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일본의 백색 국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 아베는 좀 그런 데 있어서 묵묵부답을 하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뇌피셜이 아니라 G7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이 우리나라 정부를 겨냥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다,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23일날 한국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포함한 그런 약속을 지키는 어떤 내용들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이제 고노 따로 외무상도 그때 27일날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참 이거는 자신한테 되물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팩트만 일단 오늘은 짚어드리고자 제 주관적인 의견은 최소화, 물론 안 담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죠,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 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당한 조치다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를 좀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이제 해주면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요 정도의 입장을 하고 있죠. 일단 정부가 수출 규제로 가장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추려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고,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한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요쪽에 기업별 수급 동향과 애로 사항에 맞춰서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 요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가는 거는 많은 언급이 있어서 일반 국민분들이나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게 좀 갑자기 용어가 나온 개념이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만 언급해드리면,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ICP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 인터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인데, 요걸로 인정받기만 하면 사실상 기존의 일반 포괄 허가와 다를 게 없다 라는 그런 어떤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상 뭐 마치 들으면 이게 정부가 인증만 하면 ICP,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ICP 기업이기만 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요것도 일본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맘먹고 이걸 막으려고 하면 또 뭐 개별 허가하고 큰 차이점이 얻게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개별 허가만 가능한 이 에칭가스라든지 그 3대 품목 있잖아요. 포토레지스트라든지 플로린 폴리이미드라든지 이런 3개의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그런 개별 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또 밟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팩트들만 짚어드렸는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 결정이 오히려 일본 산업 기반에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보고서가 출간이 또 됐어요.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지금 현재 한 나라가 모든 걸 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애플, 아이폰 어디서 만듭니까? 뭐 중국에서 만들죠. 그 중국에서 전부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요, 공장이 분산화돼 있잖아요. 즉 글로벌 지금 분업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거와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 간 글로벌 가치 사슬, 소위 말해서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 흔들릴 수 있다, 요런 의도로 어떤 이런 연구 본부장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렇고,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 부품 산업 대응 세미나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는 가치사슬 단절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그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언급 자주 했었죠. 돈 되는 라디오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에요. 핵심 소재 부품, 어떤 장비 국산화, 수출 산업의 가속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의 근본적인 펀더멘탈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세계 전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말이 GVC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런 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것은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일본 기업이 이런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이런 체제들이 붕괴되면, 이것은 오히려 당연히, 이건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일본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이 수요 증가로 중국 기업들도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되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기업들도 일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거래처 다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일본은 이 반도체라는 것도, 만약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반도체 장비를 만든다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인텔하고 뭐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고 있지만 결국에 탑2 안에 드는, 사실상 지금은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과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지 그 최신 공정에서의 자기 장비를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계 1위 기업과 관계를 끊으면 그런 피드백이 없고 자기 혼자 그냥 반도체 장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공정에 적용해보고 최신 공정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빼놓으면 세계에서 뭐 인텔도 지금 최신 공정을 달리는 부분이 아니죠. 물론 뭐 인텔의 나노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지만 그거는 차치해 두고 나노스로만 볼게요. TSMC하고 삼성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노스를 만드는, 양산하는 기업은. 그럼 TSMC밖에 없어요. 근데 TSMC도 원래 거래하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거를 다 받아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 기업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펀더멘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중국 소식 제가 요즘 아무래도 한일전이 뜨겁다 보니까 많이 못 전해드리는데 짧게만 한번 전해드려보면 BOE가 좀 요즘 뜨고 있는 형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많이 지금 좀 견제를 할 만한 기업으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어떤 기술력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BOE, 뭐 AEO라든지 에버디스플레이 등의 중국 업체들이 이런 LCD 시장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고 있다. 요 정도의 사실만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만 일단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또 뭔가 QD OLED에 대해서 국산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발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산이 이루어지면 결국 또 격차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요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장 중에 녹음하느라고 조금 음질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다음엔 바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고품질의 마이크로 녹음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